자, 반갑습니다. 2014년 3회 유통관리사 2급 기출문제 해설, 유통정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문항수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인 유통정보 이해에서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기술과 시스템에서 4문제, 정보관리와 활용해서 2문제, 전산거래에서 1문제, 그리고 정보자원관리에서 6문제, 그리고 신융합기술에서 5문제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풀어보시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제 분석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뭐가 보통 많이 나왔죠? 이제 포스라든가 기본적으로 QR, EDI 적지 마세요. 그냥 보고 왜 어려웠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이제 늘 전통적으로 나오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와줬고, 예를 들어 자료, 정보에 관한 내용들 또 출제가 됐는데, 다만 이번 시험이 굉장히 또 어려웠고, 늘 어렵죠. 항상 유통정보는 늘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고, 기술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툭툭툭 던지면서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 특히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IT 기반 융합기술 물어보는 문제가 좀 어려웠었죠. 아예 맞추지 못하게끔 좀 어려운 구석진 곳에서 출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SCM과 관련한 기반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던 부분을 당연히 맞춰주는 걸로, 여기서 이제 점수 획득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늘 나오던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데이터 웨어하우징,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신융합 기술로 해가지고 AI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념뿐만 아니라 조금 더 딥한 유형을 물어본다거나 ERP에 대한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딥하게 들어간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전통적인 부분을 해서 명확하게 맞춰주지 못하셨으면 여기서 점수를 많이 까먹어서 평균 점수가 유통정보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불이의 타격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지만 지금 나오는 모든 기술들과 이런 어떻게 상당히 파생돼 있고 깊은 기술들까지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 없이 다 맞춰서 최소한의 득점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굵은 줄기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개념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조금 이파리를 붙여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1번 유통업체에서 활용하는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보시면 5번인데요. 유통업체에서는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내 고객 개인 정보와 구매 이력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제조업체와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머지 지금 포스에서 말하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은 워낙 이제 기본 강의 시간이나 테마별 문제풀이 시간이나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틀릴 분들 없으시겠지만,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포스를 공부하지 않아도 5번은 그냥 딱 틀렸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고객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체와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포인트 오브 세일, 세일즈에 대한 내용이죠. 즉 판매나 매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제공하고, 그것을 우리가 유통업체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객 데이터는 판매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자, 물론 고객 데이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한다는 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가 나오긴 나와요. 포스를 통해서 상품 데이터, 우리 배우셨죠? 고객 데이터, 패널 데이터, 그리고 그 상점 점포 데이터, 이런 것들 다 나왔었죠. 하지만 개인정보법 때문에 사전 승인 없이 공유는 안 된다. 정답은 5번. 주는 문제였죠. 자, QR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코드와 동일한 양을 표현하려면 QR코드 사각형 모양의 크기가 더 커야 된다. 아니죠. 바코드보다 기본적으로 QR코드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더 작더라도 QR코드는
바코드보다 더 넉넉하게 담을 수 있다. 1번 틀렸고요. 자, QR코드는 일부분이 손상되어도 자가 보완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코드와 다르게 인식률이 높은 편이고요. 자, QR코드는 바코드에 비해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죠. 자, QR코드는 숫자, 영문자, 한글, 한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이너리 코드, 이런 것들,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360도 어느 방향에서든지 인식이 가능했었고, 어떤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일본의 덴소웨이브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풀어버렸고, 이 QR코드에서 일본 덴소웨이브에서 만든 QR코드 외에 나머지 2차원 바코드는 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2차원 바코드는 매트릭스형 바코드가 있었고 다층형 바코드까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정답은 1번. 자, 73번. 우리나라는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협치 체계 정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 데이터 3법을 골라라. 길지만 결국 이게 뭐였죠? 개, 정, 신이었습니다. 뭐요? 개, 정, 신. 요 세 개네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이용법, 요 세 개가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3법이라고 꼭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개, 정, 신. 정답 뭐예요?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죠. 자, 74번 보시면 노나카의 지식 변환 4가지 유형. 늘 한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 출제가 되었죠. 그 3에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 생각이나 노하우를 언어나 그림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사회화가 아니라 외부화의 대표적인 예시였죠. 외부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2번. 사제관계에서의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대표적인 사회화의 내용이었죠. 사회화 또는 공동화. 즉,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가는 내용이었죠.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그런 내용이었고, 자, 3번은 애초에 이런 게 없습니다. 형식화라는 게 없어요. 3번 틀렸고요. 자, 형식화가 없죠. 노나카의 지식변은 4가지 중에 뭐예요? 사, 표, 연, 네. 요게 나선형, 직선형이 아닌 나선형으로 복합 상승하면서 서로 빙글빙글 돌면서 그 지식의 원을 키우는 게 바로 노나카의 지식변환 4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자, 4번. 내면화. 인턴을 하면서 체득한 조직에서 바른 생활을 블로그에 올려 예비 인턴들에게 공유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외부화예요. 체득한 암묵지를 형식지로 표현하는 거, 표출하는 거죠. 외부화에 대한 내용이고, 얘가 이제 외부화에 대한 내용이고. 자, 종합화. 얘는 정확하게 표현했죠.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가는 거. 우리는 이걸 종합화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5번. 자, 유통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ERP 시스템에 대한 발전 순서를 바르게 제시한 거는, 자, 최초는 뭐가 들어와요? MRP, 자재 소요량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계획. 그래서 붕어빵을 하나 만들 때 밀가루는 몇 개 필요하고 얼마 정도 필요하고 팥은 얼마 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주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재만 딱 들어가는 원 자재만 딱 관리하는 거, 언제 발주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했던 게 우리가 초창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MRP2로 발전을 하게 되죠. MRP2로 해서 제조 자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제조 자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조 자원 안에는 MRP에서 관리하던 자재도 당연히 들어가고, 인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이제 계획에 넣게 됩니다. 그럼 이 MRP2가 발전을 한 게 바로 ERP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재, 제조 자원 이 정도만 관리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생산은 당연히 관리하는 것이고, 회계, 인사, 노무, 물류 이런 각 모듈에 대해서 전체 다 회사의 자원이라고 보고 전사적으로 자원 관리를 하는 거예요. 회사 내부적인 걸 전체를 다 관리를 하겠다.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한 번 발전합니다. 여기에서 뭐요? Extended. Extend가 확장하다는 뜻이죠? 확장된 ERP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존의 ERP가 내부적 시스템에 대해서만, 내부적 자원들에 대해서만 관리했다면, 그럼 이제는 외부적 요인들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하는 게
SCM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의 앞에 보이는 거, 고객, 즉 CRM, 고객 관리에 대한 측면과 우리 뒤에 있는 거, 누구요? 공급자적인 측면. 공급자 관리는 뭐라고 그래요? 서플라이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니까 여기는 고객을 관리하는 거, 여기는 공급자를 관리하는 거. 이런 외부 요인까지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까지, 심지어 전자상거래까지 고려를 하는 Extended ERP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P, MRP2, ERP, Extended ERP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76번. 글로벌 기업이 공급사슬 관리상 복잡한 물류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물류 전략 중 하나인 지연 전략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연 전략은 재고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적게 보유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핫도그를 하나 만들 때 딸기 핫도그, 감자 핫도그, 일반 핫도그를 10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잘 안 팔리겠죠? 여러분 딸기 핫도그 먹어봤어요? 잘 안 사 먹겠죠?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거의 재고로 남아버려요. 근데 감자 핫도그나 일반 핫도그는 뭐 일반 핫도그보다 감자 핫도그가 인기가 많다고 한다면 얘는 항상 품절이 나버리겠죠. 얘는 어때요? 얘는 뭐 조금 뭐 재고가 남거나 뭐 팔리거나 이렇겠죠. 그러면 악성 재고가 항상 이렇게 남죠. 그죠? 얘는 항상 재고가 텅텅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지연 전략 같은 건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완제품을 다 만든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핫도그의 반제품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완성품으로 아직 안 만든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거나 실제 수요가 있어 버리면 이때 저는 감자 핫도그 주세요. 그러면 감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저는 감자 핫도그 또 주세요. 그럼 감자 또 만들어서 보내고, 일반 핫도그 주세요. 그럼 일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이런 애들은 적당하게 만들어만 두기만 하면 이런 악성 재고가 남아요, 안 남아요? 딸기 핫도그 왕창 만들어 놓은 이런 사례가 남지 않죠. 그래서 지연 전략이 이런 거죠. 완제품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 이렇게 반제품 상태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고객에게 니즈가 생기면 그거에 맞춰서 만드는 거는 위에보다는 아래가 악성 재고를 덜 부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 수준으로 적게 보유할 수 있게 한다. 맞습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지연 전략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화를 고려한 제품 설계가 필요하다. 자, 중앙 집중화를 고려한 제품 설계. 자, 해설 보시면, 자, 지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유연성 같은 게 필요해요. 왜? 일단 반 정도로 쉽게 말하면 조금만 만들어 놨다가 좀 유연하게 어떤 고객의 니즈가 오면 그걸 좀 유연하게 설계도 변경하고 각 지역에 맞게끔, 예를 들어 순대만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쌈장 찍어 먹고, 어떤 지역은 소금 찍어 먹고, 어떤 지역은 막장 찍어 먹고, 어떤 지역은 뭐 국에 타 먹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뭐 찢어 먹고 볶아 먹고 많죠. 그러니까 이런 설계적인 부분이 계속 유연하게 되는데 분산된 것보다 중앙 집중화됐다고 한다면 설계 유연성이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2번인데, 자, 지연 전략은 고객의 수요를 제품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완제품 형태가 아닌 반제품 형태로만 만들고 나중에 고객의 수요 니즈에 맞게 감자를 묻혀주는, 딸기를 묻혀주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지연 전략은 생산의 유연성이 핵심이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듈화된 제품 설계가 필요하고, 중앙 집중화를 고려한 제품 설계는 그러니까 한 번에 만들어서 얘는 수정한다거나 뭔가 탄력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앙 집중화를 고려한 제품 설계는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지역적 매출량 예측이 전 세계 매출량을 예측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연 전략을 왜 써요? 수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딸기 핫도그가 몇 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반제품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예측이 안 되니까. 내수는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고객 가까이 있으니까 예측이 쉽겠지만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바다 건너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일단 너네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완성은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연 전략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이죠. 4번. 지연 전략은 재고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것은 동일한 요소, 모듈 또는 플랫폼이 다양한 종류의 최종 제품에서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반제품 상태에서 최종 상태에서 이렇게 구현된다는 거죠. 딸기 핫도그, 감자 핫도그, 일반 핫도그. 정확하죠. 5번. 지연 전략은 공통 플랫폼, 요소 또는 모듈을 이용해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최종 목적지 또는 고객 요구사항이 알려질 때까지 최종 조립을 늦추는 전략이다. 그래서 지연 전략은 뭐 제조를
지원하는 전략이 또 있고, 또는 뭐 지리적 지원 전략도 있고, 포장 및 라벨링 지원 전략도 있고, 되게 이 전략의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물어보면 조금 너무 고난도 문제고, 요 정도가 딱 적당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6번.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자, 77번. QR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QR은 Quick Response. 제조업체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 그렇죠. 예, 신속 대응이죠. 주로 어디서 쓰는 거예요? 패션, 섬유, 의류. 이렇게 빨리 고객의 니즈가 빨리빨리 바뀌는 산업에서 주로 쓰는 게 퀵 리스폰스였고, 고객 만족도 극대화가 목표였었고, 이 QR 시스템이 발전하면 ECR로 효율적 고객 대응에서 이제 SCM으로 간다고 보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SCM의 종류가 QR도 있고 ECR도 있다. 이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2번 해리스. 요 표현은 뭐냐면, 뭐 논문에서 이제 등이라는 표현이에요. 해리스 등 논문 연구에 의하면 GT에서 발전해. GT가 뭐예요? Just in time이죠. Just in time. 딱 필요한 만큼 낭비를 제거하고 필요한 부품을 필요할 때 필요한 수량만큼 적시에 공급하는 시스템이죠. GT에서 발전해 QR의 개념이 형성되었고, QR의 발전해서 ECR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QR이 발전해서 ECR까지 형성되었습니다. 자, QR은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고객 대응을 위해 식품, 잡화, 슈퍼마켓 업계에서 출현하였다. 아니죠. QR과 ECR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거는, 얘네들은 공통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어느 산업에 주로 쓰였냐예요. QR이 뭐예요? 섬유, 패션, 의류. ECR은 뭐예요? 식품, 잡화, 슈퍼마켓. 얘는 ECR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78번. EDI는 웹 클라우드와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EDI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업 간 전자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표준화된 메시지 형태로 변환해 거래 당사자끼리 통신망을 통해 교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EDI가 되려면 송신단도 그렇고 수신단도 그렇고 인프라가 공유가 돼야 되고 서식의 양식이 통일돼야 돼요. 그리고 동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EDI가 자리를 잡으려면. 2번. 통신 링크를 통해 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전 정의된 형식의 전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자, 3번. 얘는 이제 과거에 출제가 된 게 또 출제가 된 거죠. 웹 EDI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 여기까지 맞죠. 인터넷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웹 EDI 아니겠습니까? 자, EDI 발전 방향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EDI가 뭐예요? 전자 서류 교환인데 EDI가 없었을 시절에는 페이퍼를 기준으로 페이퍼, 다큐먼트, 실제 종이 서류를 바탕으로 전자 서류를 교환했겠죠. 우리 요새 홈에 청약 넣을 때 여러분들이 서류 갖다가 청약하겠습니다라고 부동산원에 제출합니까? 아니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에 클릭 신청 넣으면 신청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EDI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페이퍼 다큐먼트였죠. 근데 이게 EDI가 들어왔고, 근데 이 EDI가 데이터 서류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중간에 이걸 가로채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EDI에 입혀진 게 VAN,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해서 통신 회선을 임차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물이라고 한다면 얘 길을 따라 타고 가는 거죠. 얘가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고속도로 타려면 뭐 해야 돼요? 톨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보안을 지키려고 하니까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XML EDI가 있죠. XML이 뭐예요?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언어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 포장하고 구조화하는 걸로써 이제 요걸 바탕으로 이 비용 문제는 해결했죠. 웹을 통해서 이제 보내거나 얘로 싸가지고 웹을 통해서 보내면서 이제 발전한 게 웹 EDI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벤을 안 쓰려고 하니까 보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벤의 핵심은 보안이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꾸 이제 웹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는다? 보안 프로토콜과 함께 하면서 HTTP 이런 것들과 함께 하면서 벤의
벤을 안 씀으로써 보안이 약해진 걸 바로 잡으면서 요새는 전부 다 웹 EDI로 가려고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보안도 해결됐겠다. 비용도 저렴하겠다. 안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웹 EDI를. 자, 그래서 고가의 특별한 접속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웹 EDI가? 아니죠. 이건 옛날에 벤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웹 EDI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보안 프로토콜과 함께 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보완하는 거죠. 보완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5번. EDI 팩트는 여러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자료 교환이라는 뜻이라는 거, 요 선지를 통해서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 아래 글상자의 신규 고객 창출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얘는 문제가 어처구니 없게도 1번입니다. 자, 기억, 잠재 고객이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잠재 고객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잠재 고객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뭐 프로모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를 나눠주면서 오라고 한다던가 잠재 고객 풀링을 한 다음에 잠재 고객으로 선별합니다. 이제 구매 가능성이죠. 구매 가능성 차원에서 선별을 하고 실제로 돈이 될 만한 애들, 그 다음에 니즈 파악과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럼 그 필요로 하는 거에서 우리는 가치를 어떤 걸 설정해서, 예를 들어 뭐 10대 여학생이라고 한다면 매콤한 떡볶이를 주겠다. 그럼 그런 가치를 창조해서 가치를 제한하는 거죠. 우리 로제 떡볶이 만들었어. 그럼 신규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신규 고객에 대해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순으로 신규 고객 창출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80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로 가장 옳은 것은?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면 문제 자체에 오류가 터져가지고 정답이 145로 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왔을 때도 이게 도대체 문제를 내면 이제 원천이 어디냐, 이 소스가 어디냐,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어보고 있는 건 결제 방식은 뭐 메인 서버 구동 전자지갑 재충전이 가능하고 뭐 이런 전자지갑형 전자회파인데, 이런 걸 조회를 해봐도 이걸 만든 회사명이나 기업명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출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출제 오류가 터져버려서 전체 정답은 아니고 145번이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류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안 하셔도 되겠고 2번, 3번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복 정답이 3개까지 되는 경우가 없는데 문제 오류가 있어서 좀 공부를 우리가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부적절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81번. 아래 글상자의 OECD 프라이버시 8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 자, 맨날 나오는 문제죠.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얘는 왜냐면 똑같은 왁구로 똑같은 틀로 항상 똑같이 출제가 돼요. 근데 점수 확보하기도 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죠. 자, 안전성 확보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집을 명시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수집 제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집 제한의 원칙이고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정보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성.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라고 표현하는 선지도 있었죠.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맞고요. 자, 목적 명확한 원칙. 개인정보는 수집 시에 목적이 명확해야 되죠. 어떤 설문지를 돌리거나 뭔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제 가져가려고 할 때 이걸 왜 가져갔는지, 어디에 필요한지, 어디에 쓸 건지, 연구에 쓸 건지, 어디에 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집 목적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목적 명확한 원칙이고요. 맞습니다. 자, 이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적의 용도 사용 금지입니다. 목적의 용도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이죠. 얘도 맞죠? 자, 미음,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훼손, 사용 변조, 공개 등의 위험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안전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안전성 원칙이죠. 안전성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꾸 이제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어디에 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OECD 원칙을 위반한 거죠, 결국은. 정답은 기역과 미음이 틀렸습니다. 3번. 자, 82번.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잠재 고객 발굴을 위한 기존 고객에 대한 CRM 분석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존 고객과 비슷한 모습을 지닌 그룹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자, 밑줄. 기존 고객과 비슷한 모습을 지닌 그룹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걸 찾아내면 뭐가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30대 남성이 이렇게 생긴 애가 뭐 피부톤이 이런 애가 스킨을 샀어요. 그럼 저랑 똑같은 30대 남성의 저랑 피부톤 똑같은 사람은 그 물품을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관리할 때 1:1 마케팅하기 딱 좋겠죠. 그래서 쓰는 건데 이거는 보시면 현 고객의 가족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분이 탈모 샴푸를 샀어. 이분이 탈모 샴푸를 샀어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분의 형이나 동생을 찾아내면 유전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잖아요. 정답은 하우스홀딩인데 하우스홀딩이 가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정, 하우스, 가정 뭐 이런 뜻인데 이분이 탈모 샴푸 샀는데 이분과 비슷한 가족의 누군가를 우리가 발견해내면 이분도 탈모에 시달릴 확률이 높죠. 그럼 이분도 탈모 샴푸를 살 확률이 다른 엉뚱한 곳에서 우리 고객 찾아내는 것보다는 더 고객 관리에 있어서 좋겠죠. 신규 고객 유치하기도 좋겠죠. 그러니까 고객의 가족 상황 등이나 나랑 이제 비슷한 다른 뭐 프로필, 계약 동기, 상품 성향, 추세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해보는 거죠. 잠재 고객 발굴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우스홀딩 분석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1번, 2번이 주로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다가 여기 하우스홀딩이 또 한번 나왔네요. 자, 요 키워드 가져가십시오. 기존 고객과 비슷한 모습을 지닌 그룹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특히 이제 고객의 가족 상황, 유사한 애들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하우스홀딩 자체가 가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83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지원 수준에 따라 구분된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얘는 사실 주는 문제죠. 이거 2번이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지원 수준. 2번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는 분류나 범주 자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공부하면서 본 건 2번이죠. 그죠? 여기서 가장 유연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뭐예요? IaaS죠. 개발자가 플랫폼을 빌려 쓰는 건 뭐예요? PaaS죠.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 쓰는 거는 SaaS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셨었죠? 정답 2번이었고요. 84번.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주요 기반 기술과 그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 얘 이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일단 정답 보시면 4번입니다. 왜냐면 1번과 2번을 처음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셨겠지만 답을 고를 때는 사실 당황만 안 하셨으면 4번 보면 뭔가 이상해요. 이용자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컴퓨팅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하여 활용한다. 컴퓨팅에 한정된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한다. 뭐 가상화 기술이라든가 그것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딩 컴퓨터와 연관된 설명인 것이지 인공지능 기술이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네, 이용자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컴퓨팅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하여 활용하는 것은 어떤 가상화 기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까워서 답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의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일단 뭐 1번과 2번이 새로운 개념이 이렇게 딱 등장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자, 1번.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현실과 가상세계의 공존을 촉진하고 몰입감 높은 가상융합 공간을 디지털 휴먼 등을 구현하는 데 활용하는 게 Extended Reality에서 확장된 현실이다. 확장현실. 자, 디지털 트윈 기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85번. 얘가 이제 초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 있었죠. 초고난도. 자, 융합기술 발전 2단계에 부합하는 사례만을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딱 느꼈던 게 이거는 문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디서 이제 좀 참조를 했다.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레퍼런스 조회를 해보니까 어떤 연구원에서 나온 논문 페이퍼였어요. 연구 페이퍼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출 턱이 있나. 그러니까 얘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출제를 하려면 뭐 출제위원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출제를 하려면 이미 좀 개념이 다 정립이 끝나고 어떤 전파가 끝난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좀 대중의 합치를 얻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출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출제를 해주는 것도 객관성이 담보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연구원 논문이나 연구원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원 개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장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분도 참고 문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페이퍼들을 보고 바탕으로 이렇게 쓴 거고 이걸 바탕으로 약간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긁어서 출제가 나왔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겠지만 출제자 분이 약간 긁어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의 모태가 되는 논문 페이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딥하게 내면 이게 사실 전문직을 양성하는 시험도 아니고 그 자격증 일정 수준을 도달하면 자격증이 나가야 되는 자격증 시험인데 조금 그래요. 뭐 좋다 긍부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 그렇습니다. 뭐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유통거래사 2급이 그래도 시험 난이도가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정도로 나오면 차라리 뭐 이런 생각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찌됐건 뭐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자, 융합기술의 발전 단계는 IT 기반 융합의 진화 수준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IT 기술과 산업 간 결합 및 통합으로 자 밑줄 기존 기술 및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다. 기존 기술과 상품으로 결합한다. 그걸로 신제품을 만든다 라는 얘기고요. 2단계는 IT와 이종 기술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다. 한계 극복 내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는 그냥 있는 기술들을 합쳐놓은 거예요. 2단계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다음에 뭔가 내놨다는 거예요. 라고 원 페이퍼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내용이. 자, 3단계는 IT 신기술의 화학적 융합을 통해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상품 및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융합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 페이퍼에는 3단계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이제 지금 여기에는 3단계가 없어요. 아예. 미래 TV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에 대한 개념도 불분명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하여튼 생각이 많아지는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밑에 있는 IPTV 휴대용 PC부터 해가지고 보기로 나와 있는 것 중에 3단계는 없어요. 원문으로 찾아 들어가서 페이퍼를 보면. 자, 정답은 3번인데 뭐 다시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자, IPTV와 휴대용 PC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TV 같은 경우에는 IPTV는 뭐 TV와 뭐 PDA 단말과 MP3 뭐 이런 기타 기능들 기존에 있는 것들에 합쳐가지고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합쳐서 만든 거예요. IPTV. 자, 휴대용 PC도 마찬가지죠. 뭐 PC 있는 걸로 갖다가 뭐 약간 소형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IPTV랑 휴대용 PC는 1단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된 원 페이퍼를 찾아보면 자, 두 번째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지금 3번에 몰려있는 거죠. IT 융합건설, IT 기반으로 한 융합건설, 지능형 자동차, 수중에너지 탐사 로봇 시스템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게 각각 다 새로운 시장과 산업에 쓰인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뭐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지 않았었나 라고 보여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하여튼 뭐 좋다 나쁘다 판단 안 하겠지만 조금 더 다듬으면 좀 예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틀리라고 낸 거죠 사실. 자, 86번 얘도 사실 틀리라고 낸 거예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85번, 86번에서 여러분들은 멘탈이 망가졌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지금 두 문제입니다. 자, 모자 집합이라는 레코드 간 구조를 가지며 자 레코드가 복수의 모 레코드를 갖는 복잡한 표현도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표현력은 좋으나 다소 복잡하여 사용이 어렵다. 전공자가 아니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자, 일단 1번과 3번 이렇게 묶어두시고 2번과 4번 한번 묶어둘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NoSQL 요건 알고 있으니까 3번부터 타고 들어가 볼까요 한번? 우리 3번은 배우셨죠? NoSQL. 자, 비정형 데이터베이스였고 얘는 비관계형의 핵심 키워드였죠. 그러니까 스키마가 없는 게 또 우리 이건 배웠잖아요.
데이터베이스만 나오면 그냥 나 안 배웠습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 기본 시간 이건 열심히 배웠잖아요. 저기 문제풀이 때도 하고. 자, 스키마가 없는 형태로서 좀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또는 단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효율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스키마가 있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테이블 형식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고, NoSQL이기 때문에 비관계형 스키마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효율적인 거였죠.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으며 유연한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비정형, 자유롭다, 스키마 없다, 유연하다, 그런 것들로 NoSQL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 그럼 이 no를 뺀다면 이 no를 뺀 개념과 연관되는 게 1번 선지입니다. 자, 지금 3번 봤고요. 1번은 넘어가시면, 자, 1번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NoSQL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면 얘는 지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면 관계형이라고 한다면 비관계형은 자유롭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였다면 관계형은 뭐겠어요? 자유롭지 못하다. 형태가 있어 없어? 형태가 구체적으로 있다. 스키마가 있다. 형태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의 키와 값이 형태로, 이 말이 뭐예요?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자가 아니고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3번을 이해해봤고 3번에 반대되는 개념이 1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저장하며 SQL을 사용한, NoSQL에서 no를 빼버리니까 얘는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자유롭지 못하니까 형태가 있고 스키마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관계형이냐 비관계형이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레코드 이 관계가 1대 다가 가능하냐. 지금 보시면 이제 3번, 1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번, 4번 할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인데.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계층형이에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 왁구를 짜느냐에 따라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나눠지는 얘기예요. 근데 2번은 어떻게 짜는 거냐? 얘가 hierarchical, 이 표현이 뭐냐면 약간 조직적인, 구성 이런 표현이에요. 계급 이런 거.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표현되는 트리 구조로, 자, 데이터 관계를 표시하는데 다대다 구조를 지원하지 않는다. 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예를 들어 조직도 같은 거죠. 할아버지가 있으면, 여기서 표현한 게 지금 부모 자식 관계라며,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어떻게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내 밑에 누가 있어요? 내 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내려오는 것만 표현할 수 있는 게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딱 계층이 있잖아.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모르더라도 이해되시죠? 4번은 뭐냐면 그거와 반대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었던 게 약간 계급적이고 조직적이고 구성이라고 한다면 4번은 친구 같은 거예요. 친구 관계. 우리가 친구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는 내 꼬붕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A는 B랑 친구이고, B랑은 C가 친구인데 C는 A랑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A는 또 D랑 친구인데 D는 또 B랑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네트워크, 서로 연결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걸 NB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NDB. 자 레코드가 복수의 모 레코드를 가질 수 있는 다 대 다. 얘도 다 관계를 갖고 있고, 얘도 다 관계를 갖고 있죠. 얘도 다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봤었던 얘는 다 대다 관계가 돼요? 안 되잖아. 이렇게만 내려가잖아요, 지금. 됐죠? 그죠? 그러니까 다들 비전공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자, 보시면 봐봐요. 모자집합이라는 레코드 간 구조를 가지며, 모자집합임에도 불구하고 자 레코드가 복수의 모 레코드도, 얘가 하나의 레코드로 한다면 지금 복수로도 가지잖아요. 관계형이기 때문에. 복잡한 표현도 가능하죠. 계층형은 이 복잡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도처럼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력은 좋으나 다소 복잡하죠. 이게 복잡해요. 이게 복잡하죠? 이해되셨죠? 정답은 4번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설명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자, 5번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87번입니다. CRM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86번 끝나니까 이제 출제자분들이 야, 그래, 고생했다. 맞춰라. 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뭐예요? 정답 2번이죠. 기업에서는 장기적 측면보단 CRM의 핵심 뭐예요? 신규 고객 창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의 고객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하죠. 고객의 생애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자, 88번. 전사적 자원 관리에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ERP의 목적은 통합 관점에서, 전사적 관점에서 정보자원 관리다. 맞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 단위로 회계, 재무, 조달, 프로젝트, 공급망 관리 및 제조 같은 조직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3번도 맞고요. 여기에서 어려우셨고 또 심지어 여기 둘 중에서 답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린 이건 알죠? SaaS 이거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소프트웨어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RP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처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해서 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SaaS ERP를 안 배웠어도, 자, 하나의 꼭지로 SaaS ERP의 특징, 개념, 뭐 효과 이런 거 안 배웠어도 문제를 딱 봤을 때, 자, SaaS ERP는 온프레미스 ERP가 뭔지 모르더라도 초기 착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된다. 근데 이 SaaS,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유형의 장점이 뭐였어요? SaaS든 IaaS든 PaaS든 우리 회사가 직접 그걸 안 사더라도 빌려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다달이 구독료라든가 이런 것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구축 비용이 덜 들죠. 여기에 SaaS가 들어가든 IaaS가 들어가든 PaaS가 들어가든. 그죠? 그래서 온프레미스를 빼더라도 이 문장은 맞아요. 착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돼요.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사는 것보다 빌려 타는 게 싸죠. 초기 자본 자체가. 근데 온프레미스는 뭐냐면 직접 우리 회사 내에다가 물리적 구역을 해가지고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온프레미스 ERP는 SaaS ERP에 비해 즉각적인 확장성과 안정성 운영이 보장 안 되죠. 왜요? 즉각적으로 확장하려면 온프레미스는 우리 회사 자체에 물리적으로도 이제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 하는 최소한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장하려면 공간을 더 넓혀야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뀌었죠. 온프레미스가 아니라 SaaS ERP가 즉각적으로 확장하고 안정적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그럼 온프레미스는 하나도 장점이 없나요? 아니죠. 온프레미스는 다만 보안에 아주 강하죠.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터져도 이 ERP가 돌아가죠. 왜냐면 자체 서버가 돌아가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9번.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괄호는 클라우드상의 Gen AI가 사용자 디바이스 안으로 이동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사용자의 일상 언어를 잘 이해하는 음성 UI, 유저 인터페이스, 실시간 통역과 같은 기능 관점에서 Gen AI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개인화, 맞춤화된 Gen AI 에이전트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갤럭시, 빅스비, 아이폰, 시리아. 여러분들 핸드폰 옆에 둔 거 지금 다 떴죠? 시리아 하면. 자, 이거 개념이 뭐냐면 온 디바이스예요. 온 디바이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개념이니까 이 문제를 통해 공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선지도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이 개념은 지금 온 디바이스고요. 우리 핸드폰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시리 같은 것들이. 자, 2번 규칙 기반 AI. 명확히 정해진 규칙과 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AI를 말한다. 그래서 금융기관 챗봇, 공동인증서 딱 치면 뭐예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고객님? 하면서 하나도 해결 안 되는 이제 챗봇이 쓸데없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규칙 기반 AI, 챗봇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스팸 문구 필터링 기술. 자, 생성형 AI 뭐예요? 챗 GPT, 딥시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딥러닝 기반 AI 뭐예요? 뇌 학습 과정을 본뜬 인공신경만, 우리의 두뇌를 본떠서 하는 거. 데이터의 패턴 학습해서 우리가 운전하는 거를 본떠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만들어서 인간이 운전하는 메커니즘과 거의 비슷하게 차를 운전하는 거죠. 영상 지원 AI 같은 경우는 의료에서 많이 쓰이죠. 의료 영상 진단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지금 새로 나왔으니까 한 번씩 훑어보시라고 달아왔습니다. 내용을. 자, 마지막 문제 뭐예요? 여기를 안 보더라도 여기만 봐도 답이 나와야 돼. 정답은 데이터, 정보, 지식.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지혜까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사실은
정말 못 푸는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안 풀어도 되는 문제는 세 문제 있었어요. 세 문제. 그리고 정말 이건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2문제 있었어요. 사실 나머지 15문제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 맞췄어야 되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문제입니다. 이 5문제 근데 이 시험의 난이도를 체감적으로 결정하는 건 보통 아예 모르는 것들이 2개 이상 나왔느냐, 3개 정도 나왔고 아는데도 막 더 깊게 나온 것들이 2개 나왔느냐, 보통 이 5문제로 체감 난이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요 5개, 아까 말했었던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든가 그리고 IPTV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엄청 올라갔을 거지만 15문제는 맞춰주셨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강의를 듣는 건 다음 시간 강의를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계속 하시던 것처럼 잘 준비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